그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한 여대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50대 재벌 회장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낡은 분식집 형광등 아래 그의 손가락에 낀 은색 반지가 25년간 묻혀있던 비밀을 깨우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통보받았던 연인, 태어나지도 못했다던 아이,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여자는 왜 똑같은 반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로 쏟아져 나온 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등지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차갑게 계단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비좁은 계단실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멈춰서서 빌딩 앞 사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차들이 신호에 따라 멈추고 출발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 단추를 풀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자 큰 길 뒤편으로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골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몇 걸음 더 걸어가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발에서 잘 읽히지 않았지만 빨간색 글자로 분식이라는 두 글자만은 또렷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고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실내는 그리 넓지 않았어요. 벽 쪽으로 낮은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손님은 2 테이블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가 쪽 빈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앞머리가 이마 위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메뉴판을 들고 준혁 앞에 섰습니다. 뭐 드릴까요? 준혁은 메뉴판을 가볍게 훑어보았어요.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그녀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 끝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물컵 2개와 수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쟁반이 기울었어요. 물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졌고 수저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준혁은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컵이 흔들리면서 쓰러질 듯 기울었어요. 준혁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물컵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물컵이 손바닥 안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형광등 빛이 그의 왼손을 비췄어요.
약지에 낀 은색 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지 표면이 부드럽게 빛을 반사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녀의 시선이 그 반지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어요. 눈이 반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사라지고 이상한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낀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떨어진 수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녀가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아, 아직 음식이 안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준혁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계산대에 놓았어요. 그녀가 거스름돈을 내밀려 했지만 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준혁은 골목을 빠져나와 차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가로등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분식집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약지에 낀 은색 반지가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반지를 천천히 돌렸어요. 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반지 안쪽을 엄지로 쓰다듬었어요. 새겨진 글자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약속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준혁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여자의 웃음소리, 함께 걷던 눈 내리는 밤, 작은 금은방 앞에서 나란히 서 있던 모습. 하지만 그 기억들은 금방 흩어졌어요.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숨결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준혁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분식집 안에서는 하은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나가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가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차가 아까 그 손님 차 같았습니다. 하은은 잠시 그 차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 묘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찜찜하고 불편한 감정이었어요. 왜 저렇게 가지 않고 있는 걸까?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은 하은은 가방을 챙겼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하은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어요. 하은은 걸으면서도 아까 그 반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색 반지, 엄마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반지와 너무나 똑같았어요. 하은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20여 분을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엄마 희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저녁은? 희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가게에서 먹었어요. 하은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희수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선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희수의 시선이 하은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하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어요. 물컵과 수저를 떨어뜨렸던 것, 그 손님이 옆 테이블 컵을 잡아준 것, 그리고 그때 본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반지랑 똑같은 반지 낀 손님이 왔었어. 그 말이 끝나자 희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 희수는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그냥 비슷한 디자인이었겠지.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은색의 모양도 완전히. 희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어요. 하은은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희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화면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희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희수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눈을 떴어요.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준혁도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왼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관절 중간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내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희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대학 도서관 계단, 첫눈 내리던 밤, 작은 금은방, 그리고 병원. 희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혁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 희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옷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희수는 그 옷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었어요. 서랍 맨 안쪽 구석에 작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희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얀 천에 감싸인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희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을 천천히 풀자 은색 반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반지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희수는 반지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올렸어요. 반지를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희수는 그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희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았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반지를 바라보던 희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반지를 다시 하얀 천에 감쌌습니다. 천을 여러 번 접어 반지를 완전히 덮었어요.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희수는 상자를 다시 서랍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옷가지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희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희수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은은 사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하은은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 그 반지가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이었을까? 하은의 가슴 속에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다른 곳에서 준혁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혁은 왼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대학 도서관 계단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녀의 얼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모습, 늦은 밤 함께 걸었던 길. 하지만 그 기억들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눌러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 케이스를 꺼내 펼쳤습니다. 비서 동진의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연결되었어요. 네, 회장님. 동진의 목소리가 약간 잠긴 듯 했습니다. 새벽이라 당연했어요. 동진 씨, 미안해. 이른 시간에.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어제 내가 들른 분식집 있어. 위치 알아봐 줄 수 있어? 분식집 말씀이십니까? 응. 조용히 알아봐 줘. 급하지는 않아.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밝아왔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준혁의 책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고맙네. 김동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준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봐.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임원이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애써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왼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반지가 사무실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사무실의 현재가 사라지고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교 도서관 3층 열람실이었습니다. 24세 준혁은 조별과제 자료를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같은 조에 배정된 희수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2의 희수는 노트를 꺼내 펜을 쥐었어요. 첫 만남부터 희수는 열심이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중요한 부분에 줄을 긋고 메모를 빼곡하게 적었어요. 준혁은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과제 준비로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과제 이야기만 나눴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도 섞이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준혁은 희수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앞 카페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희수의 모습에 끌렸어요. 과제가 끝난 어느 날 준혁은 희수가 일하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희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준혁을 발견한 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희수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희수의 근무 시간에 맞춰갔어요.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희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수도 준혁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과제 발표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과 희수는 도서관에 남아 각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수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부모님이 바빠서 늘 혼자였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배경은 달랐지만 둘 다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더 자주 만났어요. 과제가 없어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함께 걸어 돌아갔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마음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희수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발소리만 고요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 준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희수도 멈춰섰습니다. 준혁은 희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희수야.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나 너 좋아해. 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희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좋아해.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둘은 학교 근처 작은 금은방에 갔어요. 진열대 안에 놓인 여러 반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희수가 심플한 디자인의 은색 반지를 가리켰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지 안쪽에 각인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희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거 어때?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반지를 받았어요. 반지 안쪽에는 약속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의 사랑은 깊어졌어요.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어느 날 희수가 준혁을 만나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이 희수를 꽉 안았습니다. 희수도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안았어요. 준혁은 희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책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아기와 함께할 미래를 그렸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태산에게 그 이야기가 흘러들어갔거든요. 그날 저녁 태산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혁은 희수에게 잠깐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괜찮을 거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태사는 준혁을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수를 사랑한다고 책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태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준혁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지라는 말이 차갑게 쏟아졌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희수를 사랑한다고, 아기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태산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참았어요. 긴장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태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태산은 준혁의 순진함을 비난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그런 신분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준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희수를 변호했어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고요함을 깼어요. 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이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했어요.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6개월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와라. 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돌아오면 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준혁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태산은 6개월이면 준혁이 진짜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월은 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수와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는 5달이 남아 있었어요. 돌아오면 아기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희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희수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출국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준혁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희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희수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6개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안도했어요. 이틀 후 준혁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희수가 배웅을 나왔어요. 둘은 출국장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으려 애썼어요. 준혁은 희수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인사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고, 꼭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혁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희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이 떠난 그날 저녁, 태산의 서재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연결되었어요. 한상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의 비서였어요. 50살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태산은 차갑게 말했어요. 산모와 아이는 존재할 수 없다. 알아서 처리해. 한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다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차갑고 냉혹한 표정뿐이었습니다. 한상민은 며칠 후 병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봉투를 건넸어요. 산모의 정보와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어요. 희수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준혁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공부가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희수는 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혁은 곧 돌아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희수는 준혁을 믿었습니다. 6개월 후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기 옷을 하나둘씩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아기 용품을 쌓아두었어요. 엄마와 함께 이름도 지었습니다. 딸이면 하은, 아들이면 하준이라고 정했어요. 희수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속삭였어요. 아기는 뱃속에서 움직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준혁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희수와 아기 생각뿐이었어요. 기숙사 책상 위에는 희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보며 힘을 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어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상민은 병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희수의 출산 예정일을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조작이 곧 실행될 예정이었어요. 준혁도 희수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6개월 후를 꿈꾸고 있었어요. 함께할 미래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운명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에서 희수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사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희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만날 거라고,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이틀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수는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뎠어요.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뜨고 오전이 되었어요.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희수는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에 섰어요. 희수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밀어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어요.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희수에게 보여줬어요. 건강한 딸입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만졌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희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희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은아, 우리 하은이. 아기를 깨끗이 씻긴 후
희수의 품에 안겨줬어요. 희수는 아기를 꽉 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아기는 희수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희수는 아기를 옆에 눕혔어요.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코, 작은 입술, 꼬물거리는 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희수는 아기를 안고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수는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누구세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문을 닫고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한상민입니다. 강태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누운 아기를 끌어안았어요. 한상민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희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상민은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사라지거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희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하은이는 제 아기예요. 한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아이만 살려주시면 평생 사라질게요. 준혁이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게요. 한상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침묵했어요. 한참 희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상민은 조건을 말했습니다. 오늘 밤 병원을 떠나라고 모든 흔적을 지우라고 했어요. 병원 기록에는 산모와 아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에게도 그렇게 통보할 거라고 했어요. 희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상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희수는 아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아기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희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희수는 아기를 꽉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희수는 한번 병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아까 부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수는 아기를 안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민은 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준비된 서류를 건넸어요.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산모 윤희수와 신생아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상민은 서류를 확인하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원장은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해외에 있던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상민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상민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출산 중 합병증이 생겼다고 산모와 아기 모두 살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준혁은 순간 수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후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화기를 주었습니다. 준혁은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쥐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울음을 삼켰습니다.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25년의 긴 상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갔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짐을 풀었어요. 창문으로 낯선 거리가 보였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희수는 호적에 아이를 등록하며 준혁의 성을 따라 성을 강으로 했어요. 강하은. 그렇게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워두었어요. 관청 직원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학력을 묻지 않고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청소업체 회사였어요. 희수는 지원서를 냈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었어요. 매일 빌딩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었어요. 허리가 아팠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하은을 안았어요. 작은 아기는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희수는 그 웃음을 보며 힘을 냈어요. 하은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희수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철제 상자를 생각했어요. 그 안에는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보지 않았어요.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아침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은은 밝은 아이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희수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은은 공부도 잘했어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희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희수는 하은을 꽉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하은은 엄마 품에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은이 7살이 되던 해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희수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희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 하은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자신, 두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은은 키가 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소녀에서 소녀로 넘어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희수는 그런 하은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실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은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희수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하은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하은을 예뻐했어요. 하은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희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희수는 한 번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이름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1년 전 하은이의 대학교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준혁도 25년을 살아왔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어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화장을 마쳤다고 했어요. 준혁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사는 준혁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업무를 가르쳤고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준혁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일만 했습니다. 임원들은 준혁을 차갑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태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회장이 되었습니다. 더 바쁘게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중매를 제안했어요. 준혁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의 왼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반지는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가끔 반지를 돌리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25년 동안 준혁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일찍 자리를 떴어요. 누군가 소개를 하려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밤마다 준혁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잔을 기울였어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실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면 희수와 아기를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희수도 비슷했습니다. 하은을 키우며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을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준혁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은은 자신의 뿌리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고 하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할머니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준혁은 서울에서, 희수와 하은은 작은 도시에서. 그들은 서로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준혁의 손가락에 낀 반지, 희수가 깊이 숨겨둔 상자, 하은의 성강씨. 모든 것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은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날 밤 분식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얼굴, 반지를 보던 눈빛, 엄마 반지랑 똑같다던 말. 준혁은 서류를 덮고 의자에 기댔어요. 왼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나섰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분식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잠시 차 안에 앉아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어요.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앉으세요. 하은이 빈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준혁은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은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준혁은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어요. 그 눈매가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였어요.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의 눈매. 준혁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하은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이마, 코, 입술,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떡볶이요. 그리고 물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하은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걸음걸이, 손짓,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 물컵을 들고 왔어요.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준혁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요? 강하은이요. 그 성씨에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하은. 준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하은은 이상하다는 듯 준혁을 보았어요. 준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왜 어머니 이름을 묻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윤희수요. 왜요? 윤희수. 그 이름이 준혁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아, 내 떡볶이는요? 다음에 올게요. 준혁은 서둘러 계산대로 갔어요.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하은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준혁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준혁은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기대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희수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 대학생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준혁은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희수는 살아있으면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를 숨겼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옛 기록을 뒤져 찾아둔 번호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전화가 받아졌어요. 여보세요?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강준혁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한상민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회장님, 저는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한상민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낡은 골목 앞에 도착했어요. 좁은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어요.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구두수선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준혁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작업대가 보였어요. 늙은 남자 하나가 구두 밑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한상민이었습니다. 한상민은 준혁을 보자 손을 멈췄어요. 망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한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25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상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상민은 작업대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한상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없애라는 명령이었다고 했어요. 준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상민은 병원에 갔었다고 했어요. 윤희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고 거세게 거부했다고 했어요. 한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수가 애원했다고 했어요. 아이만 살려달라고, 자신은 평생 사라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상민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했어요. 준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상민은 계속 말했어요. 희수가 그날 밤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전했어요. 그 이후로는 자신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한상민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는 속았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상민에게, 모두에게. 한상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하은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왔던 그 손님, 자신의 이름을 물었던 것,
어머니 이름까지 물었던 것.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희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신발을 벗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 희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 그 손님이 다시 왔다고, 자신의 이름을 물었다고, 엄마 이름까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졌어요. 엄마, 괜찮아?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엄마를 따라갔어요. 희수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은은 그 상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소중히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희수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천에 감싸인 물건을 꺼내 천을 풀었습니다. 은색 반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 반지.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손님이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희수는 반지를 손에 쥐고 침대에 앉았어요.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희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였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남자, 사랑에 빠진 것, 아기가 생긴 것. 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가 해외로 떠났던 것, 아기를 낳았던 것, 그리고 도망쳐야 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하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반지를 하은에게 보여줬어요. 25년 전 함께 맞춘 커플 반지라고 말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귀도 읽어줬어요.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 아빠야.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작게 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숨겼냐고 물었습니다. 희수는 대답했어요. 지켜야 했다고, 너를 지키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엄마를 안았어요. 희수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어요. 준혁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렸어요. 도로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오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다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희수도 아기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왼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반지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는 반지를 천천히 돌렸어요. 2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희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희수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옆방에서 잠들었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찾아올까? 만나게 될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희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5년의 오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 사람은 다시 만날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한상민에게서 받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를 세우고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주소가 맞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빌라 입구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희수의 집이 있었어요. 준혁은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희수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준혁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희수를 바라보았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혁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희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안에서 하은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문 쪽을 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분식집에 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빠야. 하은의 눈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희수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희수가 뒤따라왔어요. 하은은 거실에 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혁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살포서요. 희수를 닮았고 자신도 닮았습니다. 눈매는 희수 것이었고 코는 자신을 닮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희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희수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준혁은 앉았습니다. 희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은은 엄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25년의 시간을 실감했습니다. 준혁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왼손에 낀 반지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희수도 그 반지를 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끼고 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혁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해외 유학을 제안했던 것, 6개월 후 돌아오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매일 희수를 그리워했던 것, 아기 소식을 기다렸던 것,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던 것.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사망했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연락했지만 이미 화장을 마쳤다고 했던 것, 희수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것,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희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희수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 한상민이 찾아왔던 것,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것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 평생 사라지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날 밤 병원을 빠져나왔던 것. 희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하은이를 지켜야 했어요. 희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희수가 하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희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둘 다 속았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상민에게, 모두에게 미안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의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의 오른손과 희수의 왼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준혁은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년의 상처를 인정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도 가능했습니다. 준혁은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때였어요. 함께 갈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희수와 하은을 번갈아 보았어요. 희수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희수와 하은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의 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준혁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남동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넓고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나타났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고 가구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희수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이런 삶을 꿈꿨었죠.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어요.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신기한 표정이었어요. 하은의 밝은 모습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준혁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색했습니다. 준혁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컵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물을 마셨어요. 천천히 적응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준혁이 말했습니다.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준혁이 식사 준비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도착했어요. 대리석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준혁, 희수, 하은. 25년 만에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희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준혁이 내려놓았던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을 잃고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25년의 약속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라면 가능했어요. 세 사람의 손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할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이 머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일 사연이었습니다.